목이 메요. 그러니까 생각만 딱 하는 순간 과거에 내가 지나왔던 시간들을 딱 돌이켜보니까 저희 어머니의 뒷모습이 늘 내 머릿속에서 한 번도 떠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금은방 주인 아저씨는 참 지금도 그 모습이 그대로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토치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불 같은 거 해가지고 칙 해가지고 이게 금인가 아닌가 하긴 한데,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안을 그 10식구의 그 가난에서 구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던 형이 균세변 첫 번째, 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첫 번째 분의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이게 목이 메요. 생각만 딱 하는 순간 과거에 내가 지나왔던 시간들을 딱 해보니까 생각만 하더라도 벌써 이제 목이 메요. 저희 어머니예요. 아마 저희 어머니를 우리 어머니 아들이 내가 아니었다 그러면 지금의 내가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의 뒷모습이 늘 내 머릿속에서 한 번도 떠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앞모습이 아니라 뒷모습. 어떤 뒷모습이냐면요, 저희 집이 형제가 6명에다가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에서 10식구가 살아가는데, 이 10식구인데 저희 아버지가 뭐 이런 얘기하면, 좋게 얘기하면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법 없이 덜 사는 사람, 좀 나쁘게 얘기하면 무능한 사람, 왜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가장이 무능하다는 거는 그 가장의 무능함을 받쳐줄 수 있는 누군가가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모든 역할들을 저희 어머니가 다 해왔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그 묵묵하게 그 모습 해나가는 것들이 저한테는 계속 인상 깊게 남아서,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제 인생에서 저를 끌어들일 수 있는 귀인인 것 같아요. 어머니 생각하면은 내가 어떠한 어려운 순간이 오더라도 다 우리 어머니만큼 어렵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해요. 우리 어머니처럼 어려운 순간에 또 끈을 놓지 않고서 살아오신 분이 계신데 뭐 나 이 정도의 어려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하고 일화를 하나 얘기해 드리면, 제가 1978년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저기 강북에 있는 기름동, 진짜 못 사는 동네예요. 서울에 있는 달동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기름동에 기름시장에 있고, 시장으로 이쪽에 산들이 둘러싸여 있는데 이 돌산에 이쪽에 저희가 10식구가 거기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10살이죠, 제가 11살 된 저를 데리고서 시장에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시장에 갔는데 왜 시장에 가는지 모르고 그냥 쫄래쫄래 떠나갔는데 금은방을 가더라고요. 금은방을 가서 어머니 손에 있었던 그 금반지, 이게 아마 어머니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금반지인 것 같아요. 이 금반지를 빼가지고 팔려고 갔다고 이렇게 내더라고요. 내니까 그 금은방 주인 아저씨는 참 지금도 그 모습이 그대로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토치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불 같은 거 해가지고 칙 해가지고 이게 금인가 아닌가 하긴 한데 금 맞네요. 그러더니 그때 돈으로 해서 2만 원인가 3만 원인가 이 정도를 갖다가 주는 모습이 지금도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그걸 왜 결혼 반지를 팔았냐면 쌀이 떨어졌었어요. 쌀이 떨어가지고 쌀을 사려고 그 결혼 반지를 팔아가지고 와서 결혼 반지 사가지고 쌀을 사고 정육점에 가가지고 돼지고기는 옛날에는 그 마분지 같은 데다 축축 잘라가지고 마분지 같은 데 이렇게 싸가지고 주거든요. 그 하나 가지고 와서 김치찌개에다가 밥을 먹는데, 다른 형들은 진짜 맛있게 먹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걸 봤잖아요. 어떻게 이게 여기까지 왔는가. 다른 형들은 배고프고 그랬으니까 막 맛있게 먹는데 나는 그걸 아니까 사실 맛있게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어린 나이지만 우리 어머니가 무엇을 견디고 있는가, 그러니까 자기 삶에서 무엇을 견디고 있는가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그걸 견디내지 않아주고 그랬다면, 아버지가 다 채워지지 못했던 부분들을 우리 어머니가 거기서 견뎌내지 못했다고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만약에 흔한 얘기로 끈을 놔버렸다면, 될 대로 되라 끈을 놔버렸다면 지금의 내가 있었을까요? 지금의 우리 형제들이 있었을까요?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제 인생의 가장 큰 귀인이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귀인이라고. 제가 어머니 아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버틸 수 있는 그런 힘들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지금도 또한 나를 자극하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이제 거의 구순을 앞두시고 계신데, 교회 다니시면서 교회에서 찬양대 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악기 배우시고 영어 배우신다고 또 막 그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뭔가를 계속 하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 모습을, 어머니의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제가 살았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가 있었다는 부분들이 아마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가장 든든한 사람, 귀인, 인연이 되지 않은가 싶고요. 그래서 늘 어머니한테 감사하고 있고요. 아마 제 이런 얘기 속에서도 여기 이걸 보고 계신 분들도 어머니 모습 떠올리실 거예요. 그러면 저와 비슷한 경험들을 아마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게 내 마음 안에서 든든한
든든한 나를 받쳐주고 있는 토대가 된다는 것들이, 그래서 저희 어머니에 대한 부분들 첫 번째로 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람은 저희 큰형인데, 이제 큰형의 얘기하면 또 어머니하고 또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큰형에 대한 얘기를 같이 이렇게 해드리면, 큰형 같은 경우에는 1981년도 8월 1일 날 한라산 등반 도전하다가 20살에 21살에 나이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안을 그 열 식구의 그 가난에서 구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던 형이, 그리고 모든 동생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냐는 스승 같은 존재감이 좀 없었던, 부족했던 저희 아버지를 대신해서 우리 아버지 같은 역할을 했던 형이 1981년도 제가 15살 때, 중학교 1학년 때 15살 때 한라산 등반 도전을 하다가 갑자기 한라산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형이 그 죽음으로 해서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그때부터 세상을 바라보는 내 시선도 바뀌기 시작했고, 좀 더 깊게 봐야 되고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왜냐하면 오늘 갑자기 내가 진짜 믿어왔고 모든 것이는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데미안과 같은 존재인 형이 갑자기 죽었대요. 아마 그 누구도 믿을 수가 없을 거예요. 저는 이제 가끔 가다가 뭐 세월호나 이런 부분들 보면은 제가 겪었던 그 트라우마 때문에, 형도 한라산 등등의 조난사고로 죽었기 때문에 그 젊은 날에 죽어가는 사람들의 일들에 대한 것들이, 그 가족들이 어떻게 받아들인가를 너무나 잘 알거든요. 갑자기 살아서 당장에 들어올 것 같은데 죽었대요. 영원히 못 만난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겪다 보니까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살아나가는 일들에게 특별하게 나한테 큰 행운이 올 거야, 뭐 큰 일이 올 거야, 뭐 어마어마한 행복이 있을 거야, 이런 생각들을 그때부터 하지 않았던 것. 묵묵하게 내가 맡아야 될 것들, 내가 해나가야 될 일들을 해나가는 것들이 어쩌면 인생인 것 같고, 신이 있다 그러면 신이 우리한테 부여한 역할들인 것 같다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내 인생의 기본값을 행복에 놓지 않기 시작한 거는 그때부터인 것 같아요. 그걸 누구한테 배웠냐? 형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어쨌든 형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형에 의해서 저는 제 인생이 지금의 형태로 해서 흘러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살려고 그래요. 형의 죽음값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형의 죽음값을 헛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 악착같이 사는 것 같아요. 누군가의 목숨을 값으로 해서 살아가고 있는 내가 헛하게 살면 안 된다는 생각도 했던 것 같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중학교 2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사춘기 때는 감당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사실은 고등학교 다니다가 그만둔 것도 형의 영향으로,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1학기까지만 다니다가 그만두는데, 그것도 이제 형이 그 죽음값을 감당하고자 하는데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자꾸 빗나가는 것 같아요. 사람이 뭔가를 잘하려고 내 스스로 안에서 막 잘하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그걸 갖다가 못하게 되면, 그걸 이뤄내지 못하면, 그런 목표치가 너무 크게 되면, 너무 큰 걸 갖다 해오고 싶으면 내 스스로가 막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걸 갖다 감당하지 못하고 그래서 고등학교를 그만뒀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그만두고 난 다음에 많은 방황을 했었던 거고요. 이것 또한 그때 했던 그 방황들이 지금 사실 와서 돌아보면, 그때 홍역을 앓듯이 예방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예방주사를 맞고 난 이후에 내 안에는 지금 그런 모든 불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아니면 고난에 대한 것들이 내 안에는 항체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웬만한 것 딱 오면은 다 감당할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심어준 게 저희 형이었고요. 저희 형의 그 죽음의 값이 지니고 있는 의미인 것 같고요. 여기서 더 나가서 말씀드리면, 저희 형이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그 형이 전주고등학교를 나왔죠. 전주고등학교 그때 이제 뺑뺑이가 아닌 고등학교예요. 연합고사에서 한 개 틀리거나 이렇게 해서 전주고등학교 들어가서 전주고등학교에서 서울대 치을대를 다녔으니까요. 형은, 저는 이제 서울대 태어났는데, 형은 그때 당시에 그쪽에 전라북도 김제라는 데서, 거기서 진짜 완전히 깡촌에서 거기에서 이렇게 태어난 그 친구가 그 모든 김제 군에서 1등하고, 그래서 전주고등학교를 가서 전주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서울대를 올라오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뭐 김제 그쪽에서는 거의 천재,
수제. 그러니까 동생이지만 형의 존재가 아버지보다 더 큰 존재였고.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그 살아가는 모습에 강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겠다 하는 것들은 정확하게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실행 계획을 갖다가 한번 세워놓으면 그걸 정확하게 이행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인문학적인 소양들을 기르려고 책을 많이 읽었던 거, 이런 모습들 때문에 저도 책을 읽고 하는 부분들은 거기서 형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된 겁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두 번째, 제 인생의 귀인, 지금의 나를 있게 만들어주는 사람은 저의 죽은 큰 형입니다. 세 번째는 저희 아내입니다. 1997년도에 10월 5일 날 제가 결혼했는데, 아내가 없었으면은 지금의 저도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유튜브 나가면 많이 저희 아내의 자랑을 많이 해가지고 팔불출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아들아 돈 공부에 대한 책을 이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좀 유명세를 탔는데, 그때 밑에 댓글을 보면 다 아니 50억 부자라는데 50억 부자는 작가님이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작가님 지분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내가 다 했습니다. 아내가 다 해서, 그러니까 제가 1997년도 결혼해가지고 2020년 퇴직할 때 되니까 결혼할 때 2,500만 원, 저기 서울 강동의 끝에 있는 거의 고덕동에, 그 번지주도 아직도 기억나요. 그 549번지 그 반지하에서 2,500만 원 주고 시작했는데, 제가 2020년 10월 1일 날 퇴직했을 때 보니까 재건축 아파트 세 채 가진 50억의 자산가로 바뀌었더라고요. 뭐 제가 월급을 벌었으면 얼마나 벌었겠어요. 근데 현명한 아내가 경제적인 재테크를 갖다가 해서 2,500만 원에서 50억이라는, 그 2,500만 원에서 50억을 갖다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20배라고 그랬더니 밑에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아유, 수학은 잘 못하시네요. 200배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200배를, 그러니까 97년부터 2020년까지 그 20여 년에 200배를 갖다가 불려냈으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거의 워렌 버핏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현명한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 아내를 귀인이라고 생각하고요. 얼마 전에 만난 저희 대학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오래간만에 만났거든요. 대학 졸업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만났는데, 그것도 이제 만난 이유가 뭐냐면, 제가 대학 교수가 됐다고 그러니까 그 형 말 그대로 하면 니까짓 게? 너 내가 학점을 알고 있는데, 그때 조교였거든요. 너 2점대 후반이었는데 네가 교수가 됐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서 얘기했는데, 그래서 제 교수된 얘기를 하면서 그 교수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공헌했던 게 이제 아내 얘기. 그래서 아내하고 있었던 그런 얘기들을 다 하니까 그 형이 딱 얘기하더라고요. 너는 아침에 나갈 때, 밤에 들어갈 때 아내한테 가서 꼭 사랑한다고 고개 숙여서 인사하고, 그래야 늘 너한테는 은인이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제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상하게 내가 이렇게 되는 것들이, 왔던 것들을 돌이키면 이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이 세 사람의 역할이 너무 컸다는 생각들을 합니다. 어머니, 큰형, 아내. 내가 만약 이 세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 지금의 내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뭐 성공했다, 뭐 부를 쌓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의 요 모양 요대로의 나라는 사람의, 인간 정선용이라는 사람의 꼴들이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 인생을 바꾸는 첫 번째 간, 인간 부분에서는 세 명이 만났던 이 귀인, 어머니, 큰형, 아내에게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함을 전하고, 그리고 그 세 사람이 나한테 해줬던 그 인연의 끈들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그분들이 바라는 대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내 삶을 그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계속하겠다는 약속도 이 자리에서 하고 싶습니다. 아마 이 채널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저처럼 한번 자기하고 맺어왔던 인연들의 끈들을 갖다가 한 번쯤 되새겨보세요. 되새기다 보면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이 부분들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한번 첫 번째 인간에 관련된 귀인들 3명 정도는 꼭 한번 돌이켜보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가끔 가다가 이제 다른 자리에서 하게 되면 그분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하시대요. 그런 사람들 잘 생각 안 나는데 내가 이 잘못되게 된 악인들은 생각난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 인간만 안 만났어도 요 모양 요 꼴이 아닌데, 그 인간이란 남편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가족사에 폭력이 좀 있었던 분들이 있으니까 그 아버지 때문에, 폭력에 시달렸던 그 아버지 때문에 자기가 지금의
이런 성격의 성향을 사람으로 갖다 흘러간 것 같아서 그 사람을 안 만났더라면, 그러니까 악연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악연을 떠올리지 마시고요. 저는 귀인들을 떠올려서 그 귀인들의 모습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꼭 하나씩 얻어갔으면 좋겠어요. 저희 어머니에게서는 아무리 어렵고 고난스러워도 끈을 놓지 않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저는 어머니에게 배웠고요. 형에게서는 삶과 죽음에, 그 형이 다 살지 못했던 죽음으로 끝내버린 그 삶에 대한 것들을, 남아있는 인생의 몫들을 갖다가 내가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몫만큼 더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해준 부분들이 있고요. 아내에게서는 경제적인 현명함이, 그 경제적인 삶의 지혜들이 인생을 나가는데 얼마나 밝은 빛으로 작동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배워서, 이 세 사람한테 이렇게 배웠던 걸 토대로 해가지고 좀 더 내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자리 잡고자 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뀌려고 그러면 첫 번째 인간 부분에서는 3명의 귀인을 꼭 만나시라,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